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번 강연은 한정훈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으면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부동산 시장에 제가 발을 담근 지가 지금 벌써 25년째 됐어요. 25년째 됐고 25년 동안 한 길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은 항상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추세로 간다는 판단이 들면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하강 추세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저는 남들보다 좀 더 빠른 그런 어떤 안목 이런 걸 가지고 여태까지 얘기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뀌는 시장 흐름. 시장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보시죠.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신문 뉴스 다 보셨듯이 지금 시장 흐름이 바뀐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뭐 신문에서 언론에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뭐 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지금 이 거래량이 매매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거래량이 언제부터 지금 반등을 했을까요? 9.13 지난해 9.13 가장 강도가 높다는 파리 대책의 후속탄으로 이제 세제에 관해서 규제를 하는 9.13 대책 나오면서요. 계속 시장이 하강을 했습니다. 자, 하강을 하니까 계속 떨어질 것 같았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모든 게 지표가 전부 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매주 일요일 날 오후 6시에 생방송으로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중에도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시장이 3월 이후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언제 얘기했을까요? 지난해 12월 달에 내년 시장 전망을 얘기하면서 추세가 바뀝니다. 언제부터? 3월 이후부터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그 말을 믿으셨던 분들은 아마 뭔가 투자를 해서 지금 반등했죠. 아파트 가격들 전부 다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익을 조금이라도 냈을 거고요. 아니다,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래량이 지금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주택 시장의 심리 지표가 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항상 계속 심리 지표가 높게 작년 9월 3일 날 171.6으로 최고점 찍었다가요. 지금 계속 밑바닥으로 추락하다가 밑바닥에서 반등을 시작한 게 3월 달부터예요. 3월 달부터 다시 슬슬 반등을 시작하더라. 이게 심리입니다. 사람들 심리. 부동산은 심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집값도 이런 기사 나왔죠. 집값 바닥 쳤나 그래가지고 서울 집값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매매 전망 지수가 7개월 만에 기지개를 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짜고 낸 걸까요? 지금 시장이 하락장인데 그렇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봐야 돼. 이게 일시적인 지금 반등일까 아니면 이제 반등의 시작일까,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황당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존에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지 상승 추세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예요? 정부에서 지금 작년 9.13 대책 이후로 시장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그 대책의 효과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정부에서 풀든지 하지 않는 한 일시적으로 반등할 뿐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다시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저는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올 8월 이후, 8월이면 이제 여름이죠. 이 8월 이후부터 이제 9월 달 되면 완전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믿거나 말거나. 자, 흐름이 바뀌는 이유는 제가 부동산 25년 하면서 이게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느꼈던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이 상승 추세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격을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중간에 부동산이 막 오르면은 정부에서 부담되잖아요.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그러니까 눌러요.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꺾입니다. 각종 규제가 나오면 시장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일시적으로 꺾일 수는 있지만 다시 어느 정도 단기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 추세로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시장이 하강으로 꺾여요. 계속 뭐 세계 경제도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아,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렇게 놔둘 수 없죠.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부양책을 쓰죠. 이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요, 모든 선진국들, 미국을 비롯한 영국도 그렇고 모든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자, 부양책을 써요. 그러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다시 반등을 합니다. 살아납니다. 하지만 일정 또 단기간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하강 추세대로 다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요, 부동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 본전은 다 뽑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표정들을 많이 짓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왜 지금 상승 추세가 안 꺾였을까라는 겁니다. 상승 추세가.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돈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시중에 돌고 있다. 전 세계 유동성,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 풀린 돈이 한 10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이 3조 2천억 달러를 풀었고요. 1차 양적 완화, 2차, 3차 해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주요 7개국까지 푼 거 합치면 한 10억 달러 정도가 풀렸고요. 10조 달러가. 자,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단기 부동 자금이라고 하는 게 한 1200조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갈 곳 없는 돈들이 왜 부동산으로 갈까요? 이 돈들이 왜 부동산으로 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유동성 돈들이 12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돈들이 경제가 좋으면요, 경제 각 분야로 살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야 경제 체력도 강해지고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경제가 안 좋게 되면 이 돈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게 되면 돈들이 갈 곳이 없어. 그러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안전자산으로 가겠죠. 뭐 금 같은 데라든지 뭐 달러 이런 데로 갈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를 해봤던 사람들은요,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생전 제가 상담을 하루에도 정말 많이 상담을 하지만, 그런 상담하는 가운데서도 부동산에 붙자도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대기업에 다니면서 애들 뭐 다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 결혼까지 시켜서 부부가 둘이 살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2년 지나니까 주변에 아는 친구가 뭐 부동산을 뭘 샀는데 3억이 올랐대.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라도 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연세가 드신 분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30대나 이런 젊은 층들은 투자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요. 그분들도 지금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거 모를까요? 알까요? 모르면 바보고요. 당연히 알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데 유동성을 잡기 위한 하나의 가장 해답은요. 이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에 돈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많이 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리 인상인데 이걸 왜 안 할까요? 이 가장 쉬운 방법을 지금 왜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못 할까요? 이거 저 위에 그 다수의 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던 아주 단골 레파토리인데요. 이 뭐예요?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도 안 올릴 수 없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기준금리 올리면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 집을 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아주 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가 반드시 올려야 된다.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올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늘상 드렸죠. 지금은요, 전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가다가 지금 다시 양적 완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왜?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금리 인하하고 지금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경제 여건상 금리를 지금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금리를 올리면은 기업들 망합니다. 망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대기업들 빼고 그 한계 기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금리 올리는 게 쉽지가 않고요. 오히려 지금 1분기 성장률 보면 미국은 3.2% 성장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0.3%였다가 지금 최종 나온 게 0.4%예요. 마이너스 0.4. 미국이 3.2% 1분기에 성장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0.4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왜? 미국과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미국은 우리 경제 규모의 최소한 12배 이상 큰 나라예요. 미국은. 그렇다면 미국이 오히려 2%대 성장, 미국의 적정 성장률은요 2%에서 3%예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돼요. 한 4%, 5%. 이거 상당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요 금리 인하의 압박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반드시 지금 상태로 가면요 금리는 반드시 인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올린다. 올렸습니까? 한 번밖에 안 올렸어요. 왜?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가 그런 외풍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경제 기초 체력,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올리는 것이지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우리가 올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일부인지 다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3기 신도시가 사실 6월 달에 발표하려고 했다가 5월 달에 발표했잖아요. 이 3기 신도시를 미리미리 발표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발표하니까 또 그 다른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났었죠. 막 경쟁적으로 3기 신도시 어떻다, 뭐 3기 신도시 하면은 뭐 어디가 뭐 안 좋다, 뭐 이런 거 많이 올렸는데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수라는 거죠. 어디가 좋아지고 어디가 나빠진다? 그런 거는 하수고요.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이유는 정부의 집값,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집이 많이 잡혔다고 하지만 집값이 뭔가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서 발표를 했어요. 서둘러서 발표한 이유도 조금 전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과거의 추억 때문에 그래요. 자, 집 사지 말라는 신호를 강하게 지금 우리 대중한테 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집 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기 신도시 왜 미리 땡겨서 발표했을까요? 왜 집 사지 말라고 할까요? 바로 보금자리 주택의 추억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MB 정부 때 가장 화두가 뭐였어요? 보금자리 주택이었어. 보금자리 주택을 어떻게 한다고? 신혼부부나 무주택자한테 시세에 시장 가격에 60%에 공급하겠다. 오히려 일기 신도시보다 더 입지가 더 좋아.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났죠. 어떻게 됐어요? 집을 구입할 충분한 여력이 되는 사람들조차도 다 전세로 눌러앉게 돼요. 전세로.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150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던 중에 보금자리 주택 80만 호는 임대 아파트고요. 70만 채가 분양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 70만 채에 쏠려 있었던 거야. 거기에 당첨만 되면 로또야. 집 사지 말고 기다려야 돼. 시장이 신호를 줬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MB 정부 때 안 샀어. 전부 다 집을 안 사고 기다렸어. 보금자리 당첨되면 로또래네. 기다렸어. 그래서 이 보금자리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현 정부에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MB 정부 2008년, 2013년 2월 달에 이게 집값을 잡았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MB 정부 때는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람에 보금자리 때문에 뭐냐면은 지방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방 시장은. 그런데 유독 서울만 마이너스가 났어. 서울만. 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보금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금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부 전세로 눌러앉은 거예요. 전세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세값이 폭등. 노무현 정부 때보다 거기 3배 가까이 전세값이 폭등하는 10%대였었는데 32.6%의 그 서울 전세값이 뛰었어요. 지방은 또 많이 오르고. 자, 이때 지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 양질의 주택 지어줄게. 신도시에 상기. 과연 맞을까요? 상기 신도시 발표가 과연 이 서울 집값 잡는 자족 도시가 될까?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들 하고 하지만 제 얘기가 가장 정확할 겁니다. 자, 지금 뭐 발표는 다 아시죠? 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뭐 해가지고 저 뉴라고 쓴 거는 이번에 최근에 이제 2개 더 발표된 건데요. 3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 국토부 장관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울 도심권에서 30분대 접근이 가능한 도시를 상기 신도시 만들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래서 시장에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기대감만 형성되면 시장 안정세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인식으로 상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뭐 내년에 뭐 지구 지정하고 2020년 지구 계획 수립 뭐 분양 시작 이건 사실 의미 없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고양 창릉, 자 고양 창릉은 일산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에서 난리죠. 일산에서 난리고요. 일산에서 난리니까 또 파주에서도 난리죠. 운정에서도 어차피 여파가 같이 미친다는 얘기죠. 이쪽 공급 물량이 쏟아지니까. 자, 그리고 인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천 대장지구 옆에 계양 신도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검단도 멀지 않아요. 이쪽에 공급 물량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 인천 지금 검단도 지금 뭐 미분양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직격탄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기다가 다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자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점은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신도시는 배드타운이다. 그러니까 즉 일자리가 전혀 없는 그런 배드타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신도시 가운데서 과천은 소규모 개발이니까 그렇죠? 그건 뭐 신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향은 뭐 미미하고요. 과천은 그런데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이 나머지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예요. 자족 도시라는 건 뭡니까? 내가 거기서 그 지역에서 직장도 다니고 거기서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생활을 하고 서울은 어떻게 해? 서울은 롯데월드 한번 가볼까? 그렇죠? 아니면 서울에 가서 유람선 한번 타볼까? 서울 친구 좀 만날까? 이런 걸로 오는 거예요. 서울을. 그래야지 자족도시가 되는 거라니까. 신도시가. 그 신도시 자체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그런데 과연 그런가 보자고요. 지금 이게 일자리가 지금 다 부족해. 남양주는 특히 또 경기도 중에 최하위의 배드타운이에요. 일자리 가장 없는 지역. 여기다 일자리 만든다고 하죠. 자, 그리고 교통망 뭐 서울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뭐 전문가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뭐 다 얘기합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하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서울 접근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자리, 서울에서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니, 생각들 해보시라고. GTX가 들어와. 그러면은 GTX가 다행히 내가 사는 동네에 역세권에 딱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대부분이 멀리 떨어져 있을 거야. 그러면 GTX까지 버스를 타든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는데 일단 시간 걸리고요. GTX는 또 어떻게 돼요? 깊게 파잖아 이게. 그렇죠? 깊게 파. 그럼 거기서 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쭉 내려와야 돼. 내려오다가 GTX 기다렸는데 GTX가 갔네. 약간의 차이로. 그러면은 바로 옵니까? 그거 5분 10분 만에? 안 와요. 한참 기다려야 돼. 또 거기서 우연히 시간을 잘 맞춰서 탔다고 쳐. 타서 열심히 또 그 서울까지 왔는데 문제는 서울에서 딱 내리면 거기가 직장이냐고.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환승을 해서 시장까지 가야 돼. 자, 정리할게요. 서울 접근성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 접근성은 전혀 의미가 없고 서울 아닌 서울의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어디다 만들어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자, 강북 이 중심지들, 뭐 광화문, 종로, 중구 뭐 이런 데죠. 중구. 그다음에 업무 중심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곳으로 접근성이 확대가 돼야 이게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서울까지 바로 뭐 2km 이내 몇 킬로? 이거는 의미가 없어. 서울 경계선까지 몇 킬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자, 계획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서울의 외곽 주택 수요 분산 효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여기 근데 빨갛게 뭐라고 했어요? 서울 외곽에만 해당이 되는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이게 서울시장에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 외곽에만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얘기입니다. 결국은 3기 신도시는 아시다시피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1기 신도시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1기 신도시를 뭐 20km 이내 도심에서 20km 이내 서울을 중심해서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30에서 40km 이내 이렇게 되는데 지금 1기 신도시는 몇 킬로래요? 2km 뭐 3km 이내야. 근데 재밌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신도시 얘기를 할 때는 중심권에서 걸리는 거리 이게 20km 이내라고 했어. 1기 신도시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3기 신도시 어떻게 해요? 경계선까지 거리, 서울 경계선까지 거리 이렇게 지금 만들었다니까. 이게 좀 그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러면 1기 신도시도 20km 이내가 아니겠죠. 경계선 더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더라도 3기 신도시가 제일 가까운 곳은 뭐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 2기 신도시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그 2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계세요? 2기 신도시 2기 1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전부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 자, 주택 공급과 교통망 일자리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일까요? 주택 공급, 교통망, 일자리. 제일 후순위는 어딜까요? 후순위가 바로 주택이에요. 주택 공급. 주택을 여태까지 우리 신도시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어떤 기반시설이나 일자리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무조건 주택 공급부터 많이 했어.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들이 다 배드타운이 된 건데, 근데 지금도 또 먼저 주택을 짓고 교통망, 일자리를 나중에 만든다? 이것은 과연 실현이 될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실현되면은 좋죠. 좋은데 저는 상당히 미지수다.
저는 잘 믿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2기 신도시도 지금 아직까지 저러고 있잖아요. 파주 운정 2기잖아요. 그렇죠? 운정 신도시.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교통망이, 광역 교통망이요, 모두 확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서울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야, 여기 서울에 집값 너무 비싸네. 그러니까 파주, 야 20분이면 가. 20분이면은 그러면 파주로 이사를 가서 파주에서 살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으세요 혹시? 광역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요, 주변에 가령 이제 파주 운정이나 이런 다 마찬가지지만은 영향을 줍니다.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영향 반드시 줘요. 하지만 그렇게 광역 교통망이 확산이 되잖아요. 완성이 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은 도심 집중화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 아니 처음에는 그쪽에서 직장 다니고 아우 서울까지 어떻게 출퇴근해 이거 힘들어. 그러니까 그쪽에 살지 하다가 교통망이 편해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직장도 더 많잖아. 양질의 직장도 많고. 결국은 도심 집중화 현상이, 광역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철도망이 더 확충이 되면은 도심 집중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 공급 우선이라면 실패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분당입니다. 왜? 전부 다 신도시들은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에 불과했지만 분당은 뭐 그 판교도 그렇고 분당 자체에 뭐 서울대병원도 들어오고 뭐 네이버도 들어오고 하면서 일자리가 확충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분당을 베드타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일산하고 분당하고는 사실 분양가 비슷했어요. 크게 차이 없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분당과 일산이. 그것은 왜일까요? 바로 강남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강남에 한 번에 올 수 있고, 일산에서 갈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광화문이나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분당 이 강남 멀고. 그런 것이 집값을 결정해 줬다. 일자리도 많이 생겼지만은 지금 자,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요, 서울에 안 살아도 교통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할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와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현 주택에 뭔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린다. 저는 그렇게 지금 그럴 것 같지도 않지만 만약 기다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MB 정부 때와 같이 이 전세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MB 정부 때와 같은 효과가 생길 수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정책이 전혀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 MB 정부 때는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MB 정부 때 어떻게 했어요? 부양책을 썼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뭐 규제 풀고 부양책을 썼어. 그러면서 이 보금자리 주택을 내놓으면서 대기수요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 집을 안 샀어. 공급을 계속 해주면서 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심에. 그래서 그때랑은 상황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MB 때 했으니까 지금도 똑같은 영향이 있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는 그 교회도 다니고요. 저는 그 종교는 좀 두루 섭렵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남묘랭개교도 다녔고요. 교회도 제가 이제 다녔고 절에도 다니고요. 그래서 종교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종교는 그냥 두루두루. 자, 그래서 30분 이내에 서울 출퇴근할 수 있겠다는 의미를 한번 보시자고. 이게 뭐냐면요, 자족도시로 만들어줬어. 정부가 자족도시로 만들어준다면 왜 자꾸 서울 접근성 얘기하냐고. 서울 접근성을 거기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일자리도 많고 왜 자꾸 서울 접근성 얘기를 해요? 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서울에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에 일자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교통망을 확충해 주니까 서울에서 직장 다녀 이거잖아. 그러면은 그게 자족도시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자족도시가, 상기 신도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라면
서울로 출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야 돼. 자적듯이 결코 아니란 얘기를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이게 3기 신도시가 과연 가격이 엄청 쌀까요? 서울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금을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는 2대 바보 중에 하나다. 여력이 있는데 전세 사는 분도 2대 바보 중에 하나다. 과거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전혀 버리셔야 돼요. 그런 건 없어. 저는 20년도 이후에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